제가 어디서 한번 유머 사이트에 한번 올렸는데 굉장히 약간 바이럴해지면서 되게 히트쳤던 그 투자에서 손실을 끌어내는 체계적인 방법이라는 글에 뭐 타이틀만 달아둔 건데요. 댓글이 막 엄청나게 달리면서 다 내 얘기네 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하셨는데요. 일관적인 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마구잡이로 써놓긴 했는데 투자에서 체계적으로 계속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주로 뭐 없는 돈으로 투자하시고 자신의 자산이 아닌 것을 가지고 뭐 빌려서 투자하기도 하시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감각을 되게 믿으세요. 근데 이 훈련된 감각이 아니라 골프를 한 번도 안 쳐봤는데 내가 골프 치면 되게 잘 칠 것 같은 그런 감각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근거가 없는 감각. 뭐 농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3점 슛을 던지면 다 들어갈 것 같아. 그냥 남들이 못하는 거지 되게 쉬울 것 같아 하는 그런 감각을 굉장히 믿으시고 당연히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시는데 일부는 사실 욕심이 되게 없으신 분들인데 나는 욕심 없어요. 1년에 3%만 먹을 거야 하고 투자를 딱 하셨는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0%가 딱 되면 갑자기 뭐 욕심이 생기시는 거죠. 그렇게 욕심이 날 수밖에 없도록 굉장히 뭐 고변동성 매매를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자신감이 이상하게 과잉을 해요. 이거는 그 인간의 되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본능인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일상생활에서는 자신감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사실 카지노에 보더라도 카지노 들어가는 100명을 보면 100명 다 오늘은 내가 왠지 오늘 나는 딸 것 같아. 왠지 자신감이 넘쳐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주식 투자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불필요한 시기에 꼭 용기를 내세요. 용기를 안 내도 되는데 왠지 여기서는 더 강하게 해야 돼. 어떤 분들은 돈을 계속 못 버시는데 여쭤보면 돈 못 번 거 알아. 근데 나는 약간 이 스릴과 이 공포감 이것을 극복하는 나의 모습 이런 거 너무 즐겁다 라고 합리화하시기도 하고 좀 더 복잡한 얘기지만 청산 계획을 전혀 안 세우신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쟁이들끼리 한 얘기는 진입은 기술이고 뭐 청산은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 진입이 훨씬 쉽죠. 그냥 사놓고 사는 타이밍만 재면 되니까. 사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뒤에 그래서 그걸 언제 어떻게 뭐 어느 정도 수치를 보면 어떻게 할 거고 몇 달 안에 어느 정도 벌면 끊을 거고 혹은 줄일 거고 더 늘릴 거고 이런 계획이 전혀 없으시고 그냥 일단 해놓고 보자. 이게 뭐 너무 길게 잡으시는 분도 많으시고 너무 짧게 잡으시는 분도 많아서 그래서 뭐 ELS 같은 거 그렇잖아요. 한 연 5% 버는 걸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끊지를 않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더 좋은 건데요. 유동성 있고 기회가 있으니까 선택의 폭이 있는 거니까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혼란스러워하시고 무계획으로 약간 일관하시고 차라리 1년 후에 무조건 끊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있으면 어쨌든 뭔가 통계적인 법칙이 작용을 할 텐데 모든 통계적 법칙을 이제 파괴시키는 그런 무계획 가지고 계시고 처음에 계획을 세워놨어도 또 업데이트를 안 해서 항상 문제고요. 남 얘기를 뭐 지나치게 많이 믿으시고 투자하시는 거 뭐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건전한 본능인 것 같아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의견을 한두 번 더 들어보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의견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꼭 투자의 실패를 부르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모르는 곳에 투자하시고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뭐 손실분 종목을 사실은 빨리 끊어야 된다고들 익히 얘기하는데 또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굉장히 길게 가져가시고 분산 투자를 전혀 안 하셔서 그냥 몰빵 돈은 어차피 하나에서 다 나오지 않겠느냐 라면서 여러 기회를 전혀 활용을 안 하시고 또 지나치게 운을 기대하고 마음이 급하고 뭐 공부도 안 하시고 투자만 쉽게 생각하시는 건 다른 모든 것들은 1000시간 만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는 어차피 뭐 가격 올랐던데 잘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쉽게 그렇잖아요. 1억 단위를 그냥 그 한 10분 공부해보고 바로 한 클릭에 매수하시고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에서 손실을 보면 그거를 마치 은행에 맡겨둔 돈처럼 다시 돌려받으러 내가 출근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에서 5천만 원 잃으신 분은 내일 그 5천만 원 그 카지노가 나한테 빚진 거 돌려줄까 봐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가세요. 주식시장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뭐 100년 전 그 뭐 소설 같은데도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배움을 벗삼아 경험을 즐기는 이게 가장 제가 들어본 것 중에 시적인 얘기였는데요. 계속 손실 나고 계속 그런데 10년째 왜 계속 하냐 물어보면은 오늘도 새로운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냥 시장을 보면서 시장의 그 복잡한 걸 보면서 오늘도 뭐 나는 조금 더 성장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업을 등한시하게 되고 뭐 기회를 안 기다리게 되고 기회라는 게 분명히 굉장히 간단한 룰로도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구간이 있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간이 있는데 마음이 급하니까요. 왜냐면 오늘 들어가자마자 재벌이 될 것 같은데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거죠.
투자한 대상과 사랑에 빠지시는 분은 뭐 한 번쯤 다 사랑에 빠져 보셨을 것 같은데 주식 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뭐 주식이랑 결혼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정말 불필요하게 사랑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회를 쫓아야 되는데 그 해당 주식을 쫓게 되죠. 이제는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왜 그만두지 않냐 했더니 뭐 카지노에서도 많이 하시는 얘기예요. 한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 났을 때 끊었으면 됐는데 이제는 늦었어. 한 2억 정도 빌려서 온 가족이 돈을 다 빌려서 이미 나는 돌이킬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돌이킬 수 있죠. 그만하시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본인이 어떤 사명감 같은 걸 막 스스로 부여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손실을 계속 이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의 한 20명 중에 19명 정도는 손실을 보고 계세요. 실제 그 증권사 계좌를 까봤더니 누가 100계좌 중에 95계좌 이상이 손실 계좌더라. 사실은 약간 왜곡됐을 수도 있죠. 10년 전에 손실을 내고 빠져나간 계좌가 누적됐을 수도 있지만 되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증권사 계좌를 까봐도 95%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쉽게 상상하기 힘들죠. 주식시장은 매년 야금야금 오르고 있고 일반적으로 승률이 한 55%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계좌 중에 한 55%는 플러스여야 될 것 같은데 거의 95% 이상이 손실이다.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분류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로직을 짜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요약하자면 오를 때 잘 오르고 빠질 때는 덜 빠지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글로벌 투자 방법론이라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두물머리 대표 천영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약 9년 전에 키움증권 상품운용팀의 그 선물옵션 트레이더로 주니어로 입사를 하고요. 한 불과 2년도 안 돼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금방 잘렸습니다. 그 당시에 뭐 2년 버티면 길게 버텼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법인 브로커가 훨씬 그러니까 트레이더는 운의 영역이라면 운도 따라야 되지만 브로커는 세일즈맨은 열심히 발품 팔면 뭔가 기회가 훨씬 더 있다. 그러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해보고라 해서 되게 좋은 사수들도 많이 만나서 여기서 안 잘리고 열심히 다니다가 한 1년 만에 약간 그 펀드 매니저 제의도 받아서 대신자산 운용으로 펀드 매니저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불과 한 서너 달 있다가 이때 벌써 3번째 직업이었거든요. 트레이더 해보고 브로커 해보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그냥 2~3달도 안 돼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니다. 이 산업이 무너지겠고 이런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도 95% 정도는 트레이더들 대비 자기가 뭘 하는지 전혀 이해 못한 채 그냥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중을 왜 샀습니까 하면 대답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고 다 그 좀 막연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펀드의 한 80~90% 정도가 코스피를 거의 못 쫓아갑니다. 운 좋을 때는 한 60% 정도 쫓아가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뭐 구조적인 이유도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들어가서 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수준이 굉장히 똑똑은 하신데 운용을 자기 돈은 불릴 수 없는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는 하고 있지만 진짜 이렇게 돈을 버는 로직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한 5개월 정도 엄청 열심히 일을 하다가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다시 트레이더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뭐 연봉이 차이도 어마어마했고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 연봉이 차이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얼마나 그 사회에 불필요한 이유인지를 약간 증명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펀드 매니징을 잘하는 사람도 고객이 와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고마워할 이유도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좀 놀라서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트레이딩 룸으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해서 조금의 성공을 거두고 이제 제가 들어갈 때 사수가 한 분이셨는데 사수를 모시고 팀을 거의 한 10명짜리 팀 정도로 키워내서 당시에 이제 최고의 그 중소형사 중에 가장 잘하던 KTB 투자증권에서 팀 통째로 다시 그 다음 해에 가장 잘하게 된 IM 투자증권으로 팀이 이렇게 이직을 했고요. 저는 1년 정도 일하다가 더 큰 꿈을 꾸면서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트레이더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로보어드바이서 로직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너희 돈이나 불리지 왜 사람들한테 다수에게 전달하려고 하냐. 그렇게 훌륭한 니네 부자 되라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역으로 저희끼리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또 회사 돈을 굉장히 많이 불려주고 있던 상황에서 역으로 생각한 거죠. 사실 계좌가 쩐주라고 하죠. 쩐주가 5명인 것보다 4명이 훨씬 더 운용하기가 쉽고요. 왜냐면 전화 오는 타이밍이 다르고 서로 스트레스 받는 타이밍이 다르다 보니까 쩐주는 적으면 적을수록 운영이 사실 쉽습니다. 트레이더의 경우는 독특한 게
전주가 한 명밖에 없는 거죠. 회사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 하나의 회사의 룰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운용하기에는 트레이더가 가장 좋습니다. 인센율도 워낙 높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대중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투자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시장에 와서 부자의 돈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 주는데 다 집중돼 있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법을 전수해 주지도 않고 전수해 줄 관심도 없고요. 왜냐면 훨씬 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뭔가를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입사할 때는 뭐 다들 입사하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면접 때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입사를 지원하는 이유는 금융이 사회의 어떤 혈관, 심장 같은 게 될 수 있고, 금융이 건강해지면 사회가 더 건강해질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뽑아주셨었는데, 나중에 한 6, 7년 정도 지나 보니까 저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제 주위에 제 또래 누구도, 선배들 누구도 사실 뭐 사회를 생각하긴커녕 본인들 고객도 좀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진짜 100명이면 한 명이나 그런 생각을 할까 말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산업군에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 산업이 고객을 잃어버리면, 고객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 산업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다. 금융업 전체, 증권업 전체에 굉장히 큰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돌이켜 본 것은 대중 투자자들이 현 위치는 어떤가. 금융 투자자가 총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펀드 드시는 분들, 펀드 계좌 활성화되어 있는 펀드 계좌 같은 걸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돈을 굴리고 계신데 한 2천만 원, 1억 정도. 이 돈도 현금으로 치면 커 보이지만 사실은 퇴직연금, 뭐 연금저축, 예금 뭐 모든 것을 다 합치면 어떤 의미에서 뭐 전세금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이런 금액이 거의 70%에 해당한다. 이분들이 돈을 불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예금 구조는 근래 엄청 낮아져서 초저금리 시대가 돼서 사실상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내 돈이 불어날 거라는 기대치가 엄청나게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PT를 처음에 만들 때 뭐 4월 11일 기준이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투자가 지난 6년 동안 코스피에 투자했다면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6% 정도, 지금 좀 더 올라서 이제 드디어 플러스가 되어 계신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서도 대안을 찾기 굉장히 힘들고 기대치가 역시 엄청나게 낮아져 있다는 거고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손실, 이 정도만 해도 상황이 충분히 나쁜데 사람들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손실을 누적시켜가는 경향까지 있다는 거죠. 체계적 손실은 펀드 매니저들도 마찬가지고 뭐 금융 종사자들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트레이더를 하면서 100명이 입사하면 거의 98명이 한 6개월 안에 잘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키우려고 했지만 KTB 본부에 있을 때는 본부가 한 30명짜리 본부였는데 1년 동안 잘리는 사람 한 60명 봤어요. 들어오는 족족 계속 한 5명 들어왔다가 한 달 후에 잘려있고 한 달 후에 잘려있고, 그리고 1년 내내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남아 계신 분들은 10년씩 하시던 분들인데 한 20명 정도는, 나머지 10명은 계속 끊임없이 잘리면서 나가는 거죠. 이걸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뭐 서울대 뭐 심지어 석사를 나온 분들마저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건전하고 일상적인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어떤 습관들이 모두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체계적인 손실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약간 좀 흥분해서 괜히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그리고 약간 과도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등학교 중퇴 100명을 모아놓고 봐도 주식을 시키면 한 5% 정도 돈을 벌고, 뭐 박사급 100명을 시켜도, 교수님 100명을 모아놓고 투자 수익률을 봐도 한 95%는 손실을 보고 계세요. 이게 배우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사람의 어떤 습성에서 나온 어떤 굉장히 행태적인 이유라는 거죠.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는데, 그 달바라는 리서치 사이트에서 만든 건데 20년간 투자를 한 일반 투자자들의 평균치를 S&P 500이랑 비교를 해본 겁니다. 쭉 비교를 해보면 평균적으로는 일반 투자자들은 S&P에만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이너스 4.3% 정도를 통계적으로 매년 손실을 보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하시는 습관. 예전에 피터 린치라고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간 기준으로 한 25%, 30%씩 꾸준히 버셨는데, 고객들이 평균을 쳐보니까 고객이 돈을 넣었다가 뺀 것들을 이렇게 합산해 보니까 고객들은 손실이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피터 린치가 잘 하다가 너무 잘했을 때 들어왔다가 꺾이면 다 파시고, 다시 너무 잘하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출렁출렁 하는데 끝없이 그 반대로 최악의 경우에 매매를 하셨다는 거죠. 피터 린치가 꺾이면
이 사람 한번 갔구나 생각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역시 대박이었어 하면서 들어가시고, 그거를 너무 체계적으로 하셔서 어떤 식으로 하든 뭐 한 1% 정도는 초기에 수수료였다고 칠 수 있는데요. 펀드 수수료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칠 수 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너무나 체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 국민이 이 정도 통계치를 움직일 정도로 체계적 손실이 엄청난 문제였다. 근데 전 세계로 봤을 때, 이건 전 세계 120개국의 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간의 실질 성장률을 전체 폭을 본 겁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부자인 사람들, 전 세계 시민들이 20년간 얼마나 몇 프로의 성장을 했느냐. 우리는 이제 양극화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돈 엄청 못 벌고 부자일수록 돈을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후진국 중산층이나 후진국 부자들은 돈을 되게 많이 상대적으로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중국 같은 데 생각하시면 되죠. 절대적으로 굉장히 가난하지만 어쨌든 세월이 가면서 국가가 성장하다 보니까 꽤 많은 걸 누렸다라는 거죠. 뭐 낙수 효과 같은 게 실제로 굉장히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실리콘밸리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최대 부자들은, 또 미국 최대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중산층, 한국에서도 중산층 서민들이 이 비영역인 거죠. 저희는 지난 20년 동안 실질 성장률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본 거죠. 오히려 박탈감, 중국은 저렇게 성장하는데 우리는 왜 계속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구조 안에서 선진국이나 중진국 내에서 계속 양극화가 심해져서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저성장에 저금리에 이제 체계적 손실까지 합쳐졌을 때 일반인들을 위한 대안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일반적으로 대중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재무 복잡도란 거는 자기 재무가 뭐 세금 문제건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얼마나 복잡하게 짜여져 있냐, 그러니까 회계사나 세무사가 붙어야 될 정도냐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인들은 예를 들어서 뭐 서른에 한 5천만 원 있다, 5천만 원 있으시면 거의 없지만 5천만 원 있으면 재무 복잡도가 굉장히 간단하세요. 이거를 쓸까 말까, 뭐 약간 투자를 해볼까 말까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이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바이긴 한데요. 부자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PB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PB 문제점 자체는 뭐 한 서너 명 정도가 100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돈이 많이 든다는 건 PB 센터를 운영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서 대다수의 PB 센터들은 실제로 수익을 거의 못 내거나 약간 적자 구조이긴 합니다. 100명을 관리한다면 거기 땅 최소한 4억 정도는 가지고 와야 이제 이게 본전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돈 많으신 분들, 100억 가지신 분들을 모셔놓지만 이분들이 처음부터 막 4억 집어넣지 않으시잖아요. 1억 넣어두시고 한참 몇 년 동안 수다 떠시다가 나중에 마음에 들었네 하면서 조금씩 더 넣으시니까 PB들도 사실 그 일반인들을 도와줄 여지가 너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쉽게 가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스케일업 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증권맨들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봐요. 세상 전체가 다 잡주만 하는 줄 알아요. 항상 주식만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 세상을 바라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 70~80% 정도는 그런 위험한 투자를 막 주식하는 걸 원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펀드를 들어도 굳이 증권사에서 가서 더 저렴하게 펀드를 들지 않고 은행 가서 드시고, 심지어 요새는 ETF도 은행 가서 1% 더 비싸게 굳이 체결을 하시고, 그 은행에서는 뭔가 안전하고 증권사를 가면 굉장히 사기꾼들이다, 그런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은 안정형에서 위험 중립형 사이 정도의 투자자가 거의 다수더라. 투자 자문을 원하는 고객 비율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뜯어보면 30대나 한 80% 정도 된다고요. 10명 중에 8명은 나 이거 물어볼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막연하다. 그 뭐 글로 읽어 찾아보면은 뭐 어디서인가에 나오지만 이거 잘 아는 사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 80%가 나중에 이제 전체 평균 50%가 되려면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투자 자문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증권맨들이나 금융인들한테 너무 많이 속으셔갖고 나이가 들면 드실수록 나는 금융인이 하는 얘기는 더 이상 믿지 않겠어 라고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은 거의 없고, 저희가 느끼기에는 뭐 황금 람보르기니, 저는 계속 선전 뜨던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오게 되고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 상품 가입을 안정적인 걸로 속여서 저기 한 달 수익률 100% 돌파 기념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기도 하고요. 비전문가에게 상품 상담을 받아야 되는 슬픔도 있죠. 비전문가라 하면은 뭐 꼭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뭐 가장 좋은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약간 무슨 펀드 들어야 돼요 하면서 20분간 찾아가서 30분간 상담을 받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죠? 자격증이나 하나 두 개 있고 뭐 영업하는 방법만 좀 배우지,
증권사 세일스맨, 뭐 제가 봤을 때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세일스맨의 덕목이 사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되게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열정적으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세일즈 결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세일즈맨들이 그 하루에 세일즈맨들이 특히 주식 쪽은 공부하는 시간보다 세일즈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한 70~80%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잘 팔릴까를 고민하지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 없습니다. 누가 어떤 그럴싸한 이론을 주면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가서 막 남의 이론을 빌려가지고 분류해서 이랬다더라. 분류는 그나마 낫지만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구분을 안 하다 보니까 돈 되는 로직이면 다 갖다 쓰시면서 그냥 열정적이고 낙천적인 태도가 훨씬 중요한 거죠. 뭐 좋은 시계 차고 와서 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에 이제 끝없이 속고 사시는 구조인 것 같아요. 설령 이제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구조가 있다 한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는다. 한 최소한 1억 정도가 넘었을 때만이 서비스를 조금 주기 시작하고, 돈이 한참 많아졌을 때 상당히 괜찮은 뭐 회계사도 보내준다거나 좀 더 인사이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의 대다수의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 통장 만들어주는 수준의 서비스만 금융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손실을 마이너스 5%씩 내서 그냥 안 하는 일만 못한 0%도 안 되는 마이너스 5% 정도를 계속 끝없이 누적받고 있다는 게 저희 문제의식이고요. 분류가 지향하고 있는 바는 이런 정말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막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주는 것도 언젠가 뭐 할 수 있고 해왔었지만,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슈는 기본적으로 0% 정도 수익률은 막아줄 수 있다. 우리를 믿고 들어오면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5% 정도는 우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주는 그 하나라도 대안이 필요하다, 대안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돈이 아무리 적으신 분들이라도 분류의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쉽게 혜택을 보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의 공짜 점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냥 투자계에 실존하는 무조건 우리가 받아 챙겨야 되는 어떤 절대 원리들인 거죠. 이걸 놓치면 어쨌든 아까운 거죠. 누가 공짜로 주는 쿠폰 같은 거니까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분산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다들 아시고 실천하고 있고를 떠나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분산 투자의 힘이 얼마나 강대하냐면, 아무렇게나 분산해도 분산 투자의 힘이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80점 정도가, 그러니까 하나를 들고 있는 것보다 그냥 2개를 강제로 들고 있기만 하더라도 분산 효과의 힘은 충분히 나와요. 가장 큰 힘은 사실 저는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통장이 하나 있을 때보다 통장이 2개만 돼도 갑자기 사고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자면, 증권맨 중에 주식을 돈 버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99%가 제가 알기로는 자사주 받았는데 못 팔아가지고 돈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팔 수가 없네, 묶여 있어가지고 뭐 5년씩 묶여 있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돈이 벌린 거죠. 몇 억이 된 거죠. 뭐 삼성증권을 뭐 받았는데 5년 동안 못 팔다가 뭐 2억이 되어 있어서 자기는 부자가 됐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계좌가 2개가 된 거죠. 나름 분산 투자가 되어버린 거죠, 본인 스스로.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또 하나는 모수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한 동네에서만 기회를 찾을 게 아니라,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라면 딱 한 동네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비슷한 조건으로 여러 동네를 찾아본다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물건을 찾기가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모수를 계속 늘려가는 것. 검토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 말고, 비슷한 조건만으로도 더 기회, 또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은 손실 회피입니다. 손실 회피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나의 수익률을 5%좀 더 올리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 시장은 굉장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근데 내가 마이너스 5% 습관적으로 내고 있는 걸 하나를 줄이는 거는, 그거는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그 마이너스 5% 안 내고 0%만 내더라도 내 전체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흔한 실수들을 하나씩 줄이는 게 훨씬 쉽다. 굉장히 세련된 걸 통해서 뭔가 엄청난 걸 더 늘리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톨스토이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불행한 가정은 10,000가지 이유가 있고, 뭐 행복한 가정은 한 가지 이유만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한 가지 이유는 10,000가지 불행을 손실 회피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건전성인 거죠. 불행한 사람들은 다 우리 집은 이것 때문에 불행해, 뭐 누가 청소를 안 해서 불행해, 아니면,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소통의 문제고 어떤
다 하나된 원리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한 원리는 망가지를 다 쳐내는 데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투자에서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실수들을 줄여낼 수 있다면 그런 것이 훨씬 수익률을 올리기에 쉽더라. 이거는 제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워런 버핏도 늘 하는 얘기죠. 그 유명한 얘기죠. 자기 원칙은 첫째 돈을 잃지 말 것, 둘째 첫 번째 원칙을 지킬 것. 사람들이 이걸 듣고 와 재밌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돈을 안 잃어? 무슨 소리야? 실제 워런 버핏이 말씀하신 의도도 돈을 절대 잃으면 넌 끝이야가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고민을 항상 하라는 얘기라고 저는 알아들었어요.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워런 버핏은 너무 시적으로 표현했고요. 이제 개그 욕심이 있으셔서 그 할아버지도 재밌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이 아저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공은 우리가 한두 가지를 똑똑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30-40년 동안 굉장히 멍청한 짓을 반복하는 걸 줄이기 위한 어떤 치열함에서 있었다. 사실 프로 선수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야구도 그렇지만 잘 치는 것보다 잘 치는 건 뭐 최선을 항상 다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수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농구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수비가 아닌가. 흔한 실수를 줄이면 뭐 공격이야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하는 거지만 실수를 줄이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손실회피 분산 투자 기회 확장을 정확히 올바른 방법으로 체계화 시켜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뭐 제가 주니어들을 제 제자들을 키울 때는 이걸 체계화 시키는 어떤 마인드와 어떤 태도 같은 거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을 썼어요. 이렇게 봐야 되고 저렇게 봐야 되고 이런 건에서 욕심을 더 줄였어야 되고 이런 건 손실에 대한 욕심을 네가 준비성이 부족한 것 같고 손실을 충분히 징후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리스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너무 움츠려든 것 같고 이런 걸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1, 2년이 걸렸었는데 로보어드바이저의 장점 같은 거는 그걸 다 이해하실 필요 없이 어쨌든 저희가 만든 사람들이 그걸 적절히 체계화해서 서로 모순되지 않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 있으면 되는 거죠. 체계화를 해야 된다. 다음 얘기는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단순한 자산 배분이 아니라 가장 큰 자산, 종목이 아닌 굉장히 넓은 의미의 자산군을 활용해서 훨씬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보자 라는 거고요. 이번 주에 좀 놀랐던 거는 저희 서비스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던 분 중에 한 분은 서비스를 쓰지는 않으셨는데 애당초 본인 자산군이 뭔지도 몰라서 분류 페이지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됐다. 이제 이걸 보고 이해하고 나니까 그 소리였구나. 이런 것부터 좀 설명을 해달라. 너무 어렵다라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더 쉽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전히 아시죠? 좀 보시면 좀 어렵게 적혀 있는 게 너무 많죠. 저희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함축적이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산군이란 크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을 좀 분류를 해둔 거예요. 그 성향 자체를 쪼개놨어요. 일단 이건 위험인데 위험을 지금 변동성으로 일단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흔들리는 정도요. 기대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 수익이 높다. 기대 수익은 적지만 혹은 없지만 위험이 거의 없는 자산은 현금이죠. 그 다음에 채권은 좀 더 흔들리는 편이지만 기대 수익이 그래도 2-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부동산 같은 그나마 조금 안전한 위험 투자 자산이 있을 것이고 상품, 주식, 상품이란 뭐 기금속이나 뭐 유가 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상품이 뭐 주식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5개의 자산군을 가지고 더 공격적인 것, 더 안정적인 것을 어떻게 뒤섞어서 이걸 통해서만 해도 종목을 뽑지 않고 뭔가 체계화를 시킬 수 있을까이고요. 통상 자산 배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주식과 채권을 섞어서 자산 배분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얘기는 되게 근본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워런 버핏의 스승이신 그 벤저민 그레이햄이 일찌감치 이런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수학적으로 풀이를 해놓지는 않았는데 주식을 많으면 80%, 적으면 20%, 나머지는 채권으로 채권 80에서 20 사이를 적절히 오가면 주식이 너무 비쌀 때는 좀 덜 들고 있고 싸지면 좀 왔다 갔다 하면은 주식만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그 인텔리전트 인베스터라는 어마어마한 책을 쓰셔서 그 자산 배분의 어떤 기초를 설명하셨고 나중에 가서 공학적으로 막 분산, 공분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풀이해주는 학파가 생겼어요. 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걸 얘기하는데 한 60년 정도 됐는데 거기서는 수학적으로 이 모든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다.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마코비치라는 사람이 나중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에 이르는데 자산 배분을 이걸 정확히
주식을 몇 프로, 뭐 72%,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주식의 변동성을 채권이랑 대비해서 계산해서 막 최적화를 시키면은 정확히 72.1% 이런 숫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나올 수 있다라는 논문을 썼는데 50년대 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음에 99년 정도에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코비치 교수님은 자산 배분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자기 뭐 최적화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귀찮아서 50대 50으로 들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자산 배분이 되어 있으면 이미 그 효과가 어떤 배분을 하고 있던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거죠. 아예 안 들고 있는 것보다 특히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이론을 본 또 세일즈맨들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걸 통해서 펀드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팔 수 있겠다. 묶어서 팔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되게 히트하지는 않았어요. 일반인들이 봤을 땐 자산 배분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이론이라고 그냥 50대 50 해도 될 건데 60대 40 해도 되는데 누가 와서 대단한 이론인 척 하는 게 좀 듣기 싫은 거죠. 이 이론은 그렇게 옵니다. 그 채권을 가질수록 좀 안정적이고 주식을 가져갈수록 더 움직이는 폭이 훨씬 큰데 1926년부터 한 90년간의 데이터인데 역대 한 1년간 움직였었던 폭을 한번 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평균치가 길게 봤을 땐 평균치가 더 높으니까 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을 더 많이 섞으시고 평균을 다 때려 보면은 이렇게 욕심에 따라서 혹은 감내도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주식이 휘청했을 때 그걸 만회할 정도로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최대한 채권을 많이 가져가시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30대에 뭐 주식시장이 뭐 60% 70% 빠져도 계속 돈 넣으면 되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러니까 높게 들고 가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감동받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어쨌든 이게 되게 핵심이 됐고 연기금 같은 데 운용에 좀 많이 쓰이는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자산 배분이 수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그 세일즈맨들은요, 그 증권 금융인들은 이런 논문이 나오는데요. 그 86년에 BHB라고 많이 알려지는 엄청나게 유명한 논문이 나오는데 거기서 자산 배분이 수익 90%를 결정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 느낌에는 거의 99% 금융인은 이 논문을 제대로 안 읽어봤습니다. 심지어 그런 연구도 되게 유명한 연구도 있어요. 이게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주요 인용된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에서 50군데에서 이걸 인용한 걸 보니까 49군데가 98%가 잘못 인용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마치 자산 배분하면 무조건 수익이 뭐 90%라는 숫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뭐 수익률이 보탬이 될 것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반박하는 논문까지 나와요. 90%는 수익이 보탬이 된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연기금 펀드를 보니까 서로 그 수익률의 변동성을 보니까 변동성은 자산 배분을 뭘로 했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결정이 되어 있구나, 90% 정도는 설명이 가능하구나 라는 얘기였던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금융인의 특성상 아무도 읽지 않고 그냥 팔리면 되니까 엄청나게 활용을 한 거죠. 자산 배분하면 수익이 난다는 관념이 아니라 변동성이 90%가 자산군 주식을 100% 들고 있느냐 주식을 0%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을 대충 거의 다 설명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그 논문들을 보면은 수익률 이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났냐 수익률이 분배를 봤을 때는 40%밖에 설명을 못하더라. 똑같은 자산군을 들고 있는데도 수익률이 꽤 차이가 나는데 자산 배분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기 같은 것들 기존의 학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뭐 타이밍,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느냐, 뭐 어떤 펀드를 들어갔느냐, 언제 나왔느냐 직관적이잖아요. 아까 피터 린치 얘기처럼 되게 높은 데서 들어간 사람은 똑같은 자산 배분을 하고 있어도 훨씬 수익률이 나빴던 거고 적절히 잘 저렴하게 들어갔던 사람들은 수익률이 훨씬 보탬이 됐던 거고 그런 얘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8, 9년 전에 돈이 굉장히 많으신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은 돈 벌기 굉장히 쉽더라 약간 자랑을 하시면서 자기는 주식도 잘 모르고 채권도 잘 모른다, 개별 종목 같은 거 잘 모른다. 자기가 봤을 때는 언제 어떤 자산군을 들고 있는지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자기는 돈이 벌리더라. 예컨대 98년 정도에 본인 거의 90% 이상 현금이었다는 거예요. 시장도 너무 비싸고 잘은 모르지만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자기는 잘 몰라서 그냥 현금 들고 있었다는 거죠. IMF가 와서 반토막이 났을 때 채권도 엄청나게 저렴해졌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어떤 주식이 좋은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이제 주식 사기 되게 좋은 적정한 시점인 것 같다. 그게 뭐 칼같이 정확할 필요도 없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대략적으로만
자기 그냥 냉정함만 있으면은 그거는 누구나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 채권을 얼마 벌지 어떤 채권인지 정확히 모르는 채 그냥 채권을 대충 투자했더니 뭐 1년 만에 한 40, 50%가 올라가고 주식이 또 뭐 한 40, 50%가 올라가고 그 정도만 알아도 돈이 벌리더라. 그 정도만 알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냥 모든 걸 배분해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제의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그분은 이제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로 하셨고 서프라임 때도 거의 마찬가지로 하시는 거예요. 2006년부터 그냥 주식을 하나도 안 들고 가셨어요. 왜냐면 뭐 애널리스트들은 뭐 더 오른다 막 그때 막 3천 얘기도 나왔고 5천 얘기도 나왔고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막 대세론 이래가지고 코스피가 뭐 이제 끝없이 갈 것이다. 2천 넘었으니까 한 번에 5천 갈 것이다라는 걸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이분은 이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좀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다. 좀 저렴해지는 구간이 분명히 오니까 저렴해질 때 사겠다. 다 비우시다가 이제 또 굉장히 빠지셨을 때 왜 이렇게 저렴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맘때 사면은 큰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산을 단순히 분산만 해두는 게 아니라 좀 이제 타이밍 같은 걸 재는 거죠. 칼처럼 잴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대충 언제인지만 알면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되게 핵심적인 철학 중 하나입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보면 지난 8, 9년간을 그걸 곱씹어 보다가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났던 것 같고요.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S&P 500에 20년간 S&P 500을 아까 마이너스 4.4%를 빼고 그냥 S&P 500을 솔직 담백하게 들고 있었다라면은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1890년부터 12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니까 S&P 보면 연평균 실질 수익률이 그 물가 상승률 빼고 6.5%더라. 어떤 자산군보다 높다. 그러니까 주식을 들고 가야 된다. 주식이 최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다른 자산군은 이 정도 수익률이 난 적이 없다. 평균 치면 최고다. 문제는 이런 거죠. 그 20년을 들고 있었던 이 차트가 뭐냐면 이 지점에 있는 1960년 이 지점이라고 하면 1940년부터 20년 전부터 1960년도까지 투자한 사람에서 1960년도에 은퇴하시기 위해서 투자를 그만두신 분의 수익률이에요. 1940에서 1960까지 하신 분은 수익률이 연평균으로 한 13% 정도가 나신 거죠. 근데 이럴 때 떨어지면 1980년입니다. 1960년도에 투자를 시작하셔갖고 20년 동안 S&P를 들고 계신 분들은 연평균 수익률이 실질로 0%가 나옵니다. 0%가. 20년간 투자했는데 돈 하나도 못 벌었다는 거죠.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세대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버린 거예요. 이 전후로도 많은 세대들이 돈을 한 푼도 못 번 거죠. 1980년도에 들어와서 2000년도에 팔고 나온 사람은 또 뭐 연평균 한 13% 이상을 번 거죠. 세상에 주식이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된 거죠. 주위에 돈 못 번 사람이 아무도 없고 들고 있으면 다 돈이 된 겁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6.5% 왜냐면 학자들한테는 이 100년이라는 기간이 별로 긴 기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되게 긴 기간이잖아요. 20년 한번 이게 복불복으로 우리가 여기 속해버리면 우리 20년간 열심히 투자하고 돈 하나도 못 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평균만 봐서는 안 된다. 평균의 함정이라면 머리는 냉동실에 들어가 있고 발은 오븐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몸의 평균은 36도더라. 이 사람 정상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린 죽으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주식이 좋으니까 연평균 6.5%를 기대하고 들어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에겐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라는 거고요. 또 이제 자산 배분에서 많이 하던 얘기가 자산군들이 서로 다 다르게 움직이니까 어느 정도 뭐 서로 해지가 될 거다. 소위 뭐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많이 올라주고 등등으로 인해서 훨씬 안정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높낮이는 한마디로 그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군들의 서로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였냐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낮았었죠. 낮다는 건 서로 좀 다르게 움직이니까 서로 큰일이 있어도 해지가 될 것 같은 느낌. 2008년에 빵 터졌습니다.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 하방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걸 뭐 유식하게 얘기하면 상관관계 같은 걸 재가지고 막 서로 얼마나 다르냐를 보고 자산 배분을 할 때 사용하지만 이것도 평균으로 딱 일렬로 딱 이쁘게 나와주면 좋지만 정작 우리가 필요한 순간에는 엉망진창으로 움직여 버린다는 거죠. 특히 우리한테 가장 불리하게. 그래서 이것도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하버드 연기금 운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안이라는 분도 2008년에 그걸 겪고 나서 2009년에 이런 말씀하세요. 분산 투자만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게 됐다. 우리는 연기금 관리를 뭐 100조씩 하는데 그냥 분산 투자해두면 모든 게 알아서 될 거라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막 20% 마이너스 30% 나버리는 거예요. 미래가 휘청할 정도로. 작년에 모든 자산군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을 경험했다. 리스크를 관리를 위한 장치가 더 필요하다. 50년 동안 분산 투자만 해도 된다라는
학파들이 있었다면, 그 이론이 근간에는 이런 게 있었다면 이후에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뭔가 언제 이런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겠구나, 언제는 들어가 있고 언제는 안 들어가 있어야겠구나. 지금 구간을 좀 살펴볼까요? 그 80년대 주식이 채권 수익률 대비 얼마나 더 저렴하냐, 그러니까 매력적이냐를 보는 차트입니다. 낮으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높으면 너무 비싸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1980년도에 들어간 사람은 2000년까지 돈을 엄청 버셨어요. 20년 동안.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저렴했기 때문이죠. 채권 대비. 지금은 사실 그 역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지금 이거보다 더 높아져서 굉장히 비싸진 축이 됐다라는 겁니다. 비싸면 상대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모든 자산군이 그냥 다 랜덤하다고 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지난 60년 동안.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하기 편하니까요. 모든 게 다 무작위일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201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로버트 실러 교수는 이런 걸 좀 증명을 했습니다. 아니다. 저렴하면 돈 벌 가능성이 훨씬 높고 돈이 벌리고, 비싸면 벌 가능성이 훨씬 적다.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인 얘기인데요. 그전에 다른 학자들이 너무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야 씨가 증명을 해준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그 케이프 지수라는 거는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PER, 퍼 이런 표현을 아신다면 회사가 돈 버는 것에 몇 배수의 이 회사가 팔리고 있느냐 하는 개념인데, 유서 얘기하는 케이프는 이 S&P가 지난 10년 동안 S&P 기업들이 돈을 번 것 대비 그의 평균치 대비 지금 몇 배수에 팔리고 있느냐. 저렴하면 회사들이 저렴하다는 얘기고, 뭐 10배면 10배수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 뭐 한 40배면 40배에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부동산으로 치면 연 100만 원 수입이 들어온 부동산이 40배에 팔리고 있으면 4천만 원짜리인 거고, 10배에 팔리고 있으면 1천만 원짜리 부동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1880년부터 이제 130년간의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했을 때는 1년 후, 3년 후, 5년 후, 7년 후, 10년 후 수익률인데요. 평균 내보니까, 이랬던 건들을 다 평균 내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면 갈수록 이런 케이스는 사실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폭락했을 때 그 순간밖에 없었는데, 한 5에서 10 정도를 보니까 또 꽤 적절히 벌었고요. 돈이 이제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10년 후의 평균,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평균이 아주 체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0을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건 거의 IT 버블 정점 수준입니다. 정점에서는 그 후에 10년간 기다려도 연평균 마이너스 3% 정도,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뭐 평균 10% 정도는 손실을 본다고 기대를 해야 될 거다. 마이너스 17%.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뭐 새로운 얘기를 하죠. 금융인들은 그거는 그때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뭐 새로운 게 도래해서 지금은 기존의 모든 역사는 이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은 완전히 새로운 건이다라고 모든 사고 시에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예전처럼 뭐 29년에 나왔던 그런 책도 있어요. 모든 폭락해 지난 200년 동안 폭락해 나왔던 그 뉴스들을 다뤄둔 주요 뉴스들을 보면은 다 일괄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제 폭등할 거다. 이것도 싸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싸면 비쌀수록 거의 기계적으로 손실을 본다. 저희도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금융인 중에 또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금융인은 굉장히 빨리 잊어버리는 종족이란 말이죠. 10년 전의 역사를 잘 공부를 안 합니다. 알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낙관적이고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10년 전 뭐 서프라임 모기지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세리즈도 잘 못하세요. 약간 10년 내내 조심하다가 돈을 잘 못 번 거죠. 그래서 20년 전, 2000년도 IT 버블에 대해서 공부하는 애널리스트나 금융인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을 제외하고는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한 20년, 30년 지나면 30년 전의 기록은 아무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금융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들이 굉장히 근시안적이어서 지금 당장만 보든 지난 한 3년 정도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뭐 10년에 한 번씩 똑같은 일이 계속 발생하는,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존경하는 금융인들은 대부분 100년에서 뭐 길게 한 300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나오더라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고, 분류도 굉장히 역사를 좋아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와 이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으니까 뭐 중요한 의미 차트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는 어디쯤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미국은 한 30 정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이 평균치로 봤을 때 뭐 완전히 뭐 20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10년을 투자하면 연 3% 벌기 힘들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 내에서는 아마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가격에 사면은 좀 마이너스일 거다. 물론 엔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그럼 완전히 옛날 4차 산업이 완전히 달라졌다. 구글, 엔비디아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GMO라는 회사가 있어요. 200조 원 좀 넘게 운용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제러미 그랜텀이라는 할아버지가 정말 귀신처럼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 역사적 얼마나 비싸느냐 싸느냐를 정확히 예측해내서 역사를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1, 2년 사이는 아니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그 평균에 회귀되는 성향이 너무나 강력해서 비싼 거는 일부 싸지고 싼 거는 어쨌든 1, 2년 사이에는 막 더 폭발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로 모이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역사의 흐름을 중력처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충 다 예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일반인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 10년 후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어쨌든 예측을 하세요. 2000년도에 2010년, 1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하셨는데 향후 나중에 보면은 상당히 정확했어요. 뭐 신흥국이 가장 높아 보였는데 신흥국이 실제로 한 8%대를 기록을 했고 뭐 채권 등 채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예외로 채권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채권 수익률이 더 좋았던 면이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이런 예언서를 계속 쓰시는데 근래 좀 나이가 드셔서 자신 없어지셨는지 7년 기준 예언을 하고 계신데요. 16년 기준 2023년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거짓말 못 하신 분이어서 맨날 300년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봤을 때는 뭐 7년간 들고 있으면 평균적으로 다 마이너스일 거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신흥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역사상의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언제나 그래 왔고 시간이 흐르면 10년 만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7년 만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뭐 8, 9년 후면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고 그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돈 잘 안 벌릴 거다. 이걸 많은 금융인들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세일즈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상대적으로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 다 이런 차트를 내고 있는데 훨씬 더 낙관적으로 본인들도 10년 전보다는 비관적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쁘지 않다. 자산 배분해야 되고 다 투자하면 어떻게 장기적으로 다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0년도의 주식보다는 지금의 주식이 첫째는 기대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거고요. 그만큼 이제 하락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의외로 그 위험도도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차트가 보면 이제 아까 자산군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일례로 돼 있을 때 효율적이라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그 정도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위험이 낮으면 수익이 낮으면 아무래도 더 안전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좀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론적으로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게 가장 상대적으로 좋다라는 얘기지만 깔끔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학자들은 한 100년치 데이터를 딱 넣고 기대 수익률 있고 뭐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뭐 트레이더들이나 아니면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이제 현란한 차트인 거죠. 막 모든 기대 수익과 위험이 순간순간 뉴스와 뭐 여러 가지 가격과 등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등등으로.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마음가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 이게 싸졌다가 비싸졌다가 막 그래서 이제 저희 머릿속에 있는 위험과 기대 수익률 같은 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쪽이 더 유리한 거잖아요. 왼쪽 위일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약간 느낌으로 치자면 이렇게 들고 있다 딱 잡으려고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려고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이 이제 체계적인 소수는 여기서 하는 거죠. 마음이 급해져 갖고 와 오른다 하면서 비싼데 막 사가지고 훨씬 위험한데 사는 거고 저희가 정해둔 어떤 틀 위에서만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면 훨씬 그런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초단타가 됐든 아니면 꽤 중기 장기 투자가 됐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군을 분산 보유한다라가 지난 60년간 되게 학자들이 설득하려고 했던 이론이었지만 실제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사실 좀 막연한 얘기고 실제로 와닿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나 사갖고 그냥 오늘 사든 내일 사든 내년에 사든 무조건 뭐 72대 뭐 이걸 가져가라는 게 와닿지도 않고요. 직관적이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사실 얘기하자면 자산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 건건이 언제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어떤 그 기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회가 발생했을 때 기회들의 여러 군데 분산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 가정들을 살펴보면 모든 자산 가격이 예측 불가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시장이 완벽히 공평하고 공정하다. 그러니까 소위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알아서 금융인들이 다 열심히 해서 다 알아서 가격이 매겨져 있겠지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정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항상 백테스트를 할 때 보면 마치 한 가지 포트폴리오만 평생 보유하듯이 계산을 해요. 전혀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저는 경제학과 나왔는데 경제학 개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경제학자한테 어두운 방에서 뭐 잃어버린 열쇠를 찾으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빛이 보이는 그 밑에서만 계속 찾고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기 편하니까 내가 뭔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보이는 걸 보고 써야 되는 거니까 찾을 생각을 안 하고 뭔가 관찰할 생각만 관찰하기 편한 쪽으로 한다는 거죠. 예컨대 한 가지 포트폴리오만 장기 보유하자고 하는 얘기는 예전에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비교하기가 컴퓨터가 딸려갖고 계산하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 못하는 걸로 하자. 약간 계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하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모든 게. 모든 자산 가격이 예측 불가했다는 건 예전에도 컴퓨터 딸려서 뭔가 있다고 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페어하다고 생각하자라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우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지만 일반적으로 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자산 배분은 굉장히 정적인 자산 배분이다. 평생 보유하는 모델에 60대 40 이렇게 가정한 거라면 지난 10년간 이제 붐이 일고 있는 그 동적인 방법론은 저희가 동적 자산 배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혹은 전술적 자산 배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면 매 순간순간 달라진 환경을 좀 측정을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행동을 하자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다 깔아두는 게 아니라. 근데 지난 10년 사이 학계에서 붐이 일고 있지만 그 전에 사실은 트레이더들이나 이제 헤지펀드나 제대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죠. 지금 사는 게 맞냐, 틀리냐, 가격이 얼마냐, 비싸냐, 혹은 더 비싸지고 있는 중이냐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일단 여기서 한 5분만 쉬고 2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